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68세의 한 여성이 평범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겪게 된 믿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옥이라는 분이세요. 68세의 이분께서 겪으신 일은 정말 평생 살면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정옥 씨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고 검은 콩으로 끓인 미숫가루를 한 잔 드시고 나서셨어요. 오늘은 6개월마다 받으시는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건강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꼬박꼬박 병원을 다니셨던 거죠. 혼자 사시는 늙은 여자분이 몸이라도 아프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익숙한 길을 걸어 종합병원에 도착하셨어요. 5년째 다니고 계신 곳이라 이제는 길도 눈 감고도 찾아가실 수 있을 정도였죠. 접수를 마치시고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데 뜻밖의 조카 성민 씨가 나타났어요. 큰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 씨는 정옥 씨의 막내 동생 아들로 올해 40을 넘긴 나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똘똘하고 착해서 동생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정옥 씨께서 친아들처럼 여기며 키우셨다고 해요.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결혼할 때도 예식비를 보태주셨던 거죠. 그런 성민 씨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니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셨어요. 성민아, 너 어쩐 일이니? 회사는? 아, 큰어머니 검진하시는 날이라고 들어서 잠시 들렀어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성민 씨는 언제나 그랬듯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정옥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들르기도 하고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찾아와 세배를 올렸거든요. 이런 조카가 있어서 외로운 노년이 그나마 견딜만 하셨던 거예요. 김정옥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정옥 씨는 성민 씨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가셨어요. 담당 의사는 박현수 선생님으로 3년 전부터 정옥 씨의 진료를 맡아오셨던 분이었어요. 키가 크시고 말수가 적으신 편이지만 진료는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고 복부를 촉진하시며 검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셨다고 해요. 중간중간 성민 씨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묘한 기분이 드셨다고 하세요. 검사를 마치신 박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작은 메모지를 하나 건네셨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정옥 씨는 메모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진료실을 나오셨어요. 성민 씨가 정옥 씨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큰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별일 없다고 하시네.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궁금하셔서 메모지를 꺼내 펼쳐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다고 하세요. 메모지에는 급하게 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절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수술? 무슨 수술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다고 하세요. 성민 씨가 정옥 씨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큰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야. 괜찮아. 정옥 씨는 급하게 메모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셨어요. 성민 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드셨다고 하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하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메모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박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적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틀 후 성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큰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오시래요. 그래? 뭔가 이상한 게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시죠. 제가 모실게요. 성민 씨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으셨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박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심각해 보이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간암이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간암? 정옥 씨가 간암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평생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셨고 담배는 평생 한 번도 피우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간암이라니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잘 먹고 잘 자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죠.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민 씨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선생님,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를 보면 더 큰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천만 원? 정옥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남편분이 남겨주신 적금과 보험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큰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됩니다. 목숨이 우선이잖아요. 성민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셨다고 해요. 박 선생님이 주신 메모지의 내용이 자꾸 떠오르셨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셨어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믿어지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 선생님은 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혼자 다른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성민 씨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뭔가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어요. 초음파,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시 하셨거든요. 검사를 담당하신 의사는 젊은 여의사셨는데 결과를 보시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어머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다고 하셨죠? 다른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암요? 어머님 간은 아주 정상이에요. 조금 지방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나이를 고려하면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에요. 누가 간암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네, 확실해요. 혹시 다른 병원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한번 봐드릴게요. 정옥 씨는 가져오신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여의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상하네요. 이 수치들이 실제와 전혀 맞지 않아요. 어머님이 정말 이 검사를 받으신 게 맞나요? 그 순간 정옥 씨는 머리가 띵하셨다고 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거죠. 박 선생님의 메모지가 진실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셨어요. 왜 거짓 진단을 내렸을까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성민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성민 씨가 찾아왔어요. 큰어머니, 대출 서류 준비해 왔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성민아, 잠깐. 내가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는데 말이야. 성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상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간도 정상이고. 큰어머니, 의사마다 말이 다를 수 있어요. 오진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큰 병원에서 수술받는 게 맞죠. 성민 씨는 여전히 수술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니 뭔가 이상하셨다고 해요. 평소에 성민 씨라면 정옥 씨가 건강하다는 말에 안도했을 텐데 오히려 수술을 받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성민아,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할까? 3천만 원이나 하는 돈인데. 큰어머니, 돈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보험금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성민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뭐? 아니에요. 그냥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정옥 씨는 소름이 돋으셨다고 해요. 성민 씨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드셨던 거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셨어요. 더 확인해 봐야 하셨던 거예요. 이틀 후 정옥 씨는 다시 박 선생님을 찾아가셨어요. 이번에는 혼자 가셨죠. 진료실에 들어가자 박 선생님이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요?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혼자 왔어요. 정옥 씨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박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박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문을 확인하신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님은 건강하세요. 간암 같은 병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진단을? 저도 강요당했어요. 어머님 조카분이 병원장과 결탁해서 이런 일을 꾸몄어요. 가짜 수술을 하고 수술비와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에요. 정옥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셨다고 해요. 성민 씨가요? 친아들처럼 키우신 성민 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성민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몇 명의 환자가 이런 식으로 당했어요. 다행히 제가 눈치채고 고발했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경찰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과 상의해서 함정 수사를 하려고 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성민 씨가 우연히 병원에 나타난 것도, 자꾸 수술을 재촉하는 것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하는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정옥 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셨다고 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하셨던 조카가 자신을 배신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날 밤 성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큰어머니, 내일 대출 절차 마무리하고 수술 날짜 잡아요. 빨리 해야 해요. 성민아. 네, 큰어머니. 정말 수술 받아야 할까? 당연하죠. 큰어머니 목숨이 달린 일인데 뭘 망설이세요?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정말 그렇긴 했어요. 하지만 성민 씨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말이에요. 다음 날 박 선생님과 경찰이 만났어요. 경찰은 정옥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함정 수사를 제안했어요. 어머님이 수술에 동의하는 척 하시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녹음기를 가지고 계세요. 작은 녹음기를 옷 안쪽에 숨기고 성민 씨를 만나셨어요. 가슴이 뛰셨다고 해요. 평생을 믿으셨던 사람을 속이는 기분이셨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하셨던 거죠. 성민아, 수술하기로 했어.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정말 3천만 원이나 해? 성민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어머니, 사실은 수술비가 더 들어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세요. 5천만 원? 처음에는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건 기본 비용이고 실제로는 더 들어요. 하지만 보험금이 1억 원 나와요.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면 오히려 돈이 남죠. 그 순간 정옥 씨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해요. 성민 씨가 보험금을 언급한 거거든요. 보험금이 1억 원이나 나와? 네, 큰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이 암 진단 시 1억 원을 지급해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너도 확인해 봤다고? 언제? 성민 씨가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냥. 큰어머니 걱정되어서 알아봤어요. 성민아, 정말 수술 받으면 나아질까? 당연하죠.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때 박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나와 정옥 씨와 성민 씨에게 다가오셨어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죠. 어머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시러 오셨군요. 성민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큰어머니가 수술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박 선생님이 건네주신 서류를 보니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어요.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였거든요.
이건 뭔가요? 성민 씨가 급하게 나서며 설명했어요. 아, 그건 보험 관련 서류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보험금 수령인이 성민이로 되어 있네. 네, 큰어머니께서 저를 수령인으로 지정하셨잖아요. 정옥 씨는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진료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성민 씨와 박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박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니 성민 씨만 놀란 거였죠. 성민 씨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성민 씨의 모습을 보시며 정옥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다고 해요. 분명히 화가 나셨지만 동시에 가엾기도 하셨다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큰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큰어머니를 위해서. 성민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변명을 들어봐야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며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났어요. 성민 씨는 도박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과 짜고 이런 범행을 계획했던 거죠. 정옥 씨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술이 실제로는 신용만 내는 가짜 수술이었다는 점이에요. 마취를 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수술을 했다고 속이고 수술비와 보험금을 챙기려던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실제로 수술을 받으셨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웠을 거예요. 담당 경찰관의 말에 정옥 씨는 섬뜩하셨다고 해요. 마취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며칠 후 성민 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병원장과 함께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평생 이런 일로 뉴스에 나올 줄은 몰라셨다고 해요. 혼자 집에 앉아 계시니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셨다고 해요. 화가 나시면서도 슬프셨고 배신감과 함께 허탈함도 느끼셨다고 하세요. 가장 믿으셨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시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안부가 궁금해서 왔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로서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옥 씨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세상에는 성민 씨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박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거죠.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머님께서는 피해자세요. 잘못하신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요? 어머님 같은 일을 당하는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선생님의 말씀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당하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아픈 경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셨던 거죠. 몇 주 후 정옥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환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거든요. 저는 아들이 그랬어요. 수술비 명목으로 집을 팔아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을 진 거였어요. 제 경우는 사위였는데 병원과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모임에 참석하시며 정옥 씨는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가족에게 속아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다른 분들을 상담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셨어요. 의료 사기를 당할 뻔하신 경험이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던 거예요. 정옥 선생님 상담해 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말씀에 정옥 씨는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분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이고 있다니 기분이 묘하셨다고 하세요. 1년이 지나고 성민 씨의 재판이 끝났어요.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병원장은 5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판결 소식을 들으시며 정옥 씨는 복잡한 마음이셨다고 해요. 재판 과정에서 성민 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읽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직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환자 모임 활동을 시작하신 지 1년 반이 지날 무렵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임에 새로 참여하신 젊은 여성이 정옥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저 기억나세요? 누구시지요? 3년 전에 이 복지관에서 할머니가 도와주신 윤미영이에요. 아, 그제야 기억이 나셨다고 해요. 3년 전에 딸에게 속아서 전세금을 다 빼앗기신 후 우울증에 시달리시던 젊은 엄마셨거든요. 그때 상담을 해드리시고 법률 지원도 연결해드린 기억이 있으셨어요. 미영 씨, 그때 그 미영 씨구나. 어떻게 지냈어? 많이 좋아졌네. 네, 할머니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요. 딸과도 화해했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영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옥 씨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할머니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도와달라니 뭘? 할머니께서 환자 모임에서 상담 봉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미영 씨의 제안에 정옥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이 도움을 드린 분이 이제 자신을 도우러 온 거였거든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할머니, 전문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진심과 경험이에요. 할머니처럼 직접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신 분의 말씀이 더 큰 힘이 돼요. 그날부터 미영 씨와 함께 환자 모임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영 씨는 심리 상담 기법을 가르쳐 드렸고 정옥 씨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셨어요. 둘이 함께하니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으셨거든요. 할머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들에게 속아서 집을 빼앗길 뻔했다고 하시네요. 그래. 내가 이야기해 볼게. 새로 오신 할머니는 70 넘으신 분으로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이웃의 만류로 막을 수 있으셨지만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믿었던 조카에게 속아서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정옥 씨가 겪으신 일을 차근차근 들려드리시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사람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혼자 앓고 있을 때는 그냥 원망만 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당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니 신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혼자만 당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렇게 하나둘씩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가셨어요. 어떤 분은 며느리에게 속아서 적금을 다 털릴 뻔하셨고 어떤 분은 손자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하셨어요. 모두 가족에게 당하신 배신이었지만 서로 위로하시고 조언하시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셨던 거죠. 2년이 흘러서 정옥 씨들의 모임은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셨거든요. 정옥 선생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그냥 경험담을 나눈 것뿐인데.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분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터뷰에서 정옥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제 인생도 망가져요. 그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조카분을 용서하셨나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셨거든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런 어려움이 다른 분을 해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거든요. 성민 씨가 보낸 거였어요. 큰어머니께
기사를 봤습니다. 큰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셨으면서도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니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저는 지금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고 큰어머니를 배신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큰어머니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큰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큰어머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도해요. 성민드림. 편지를 읽으시며 정옥 씨는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냥 슬픈 눈물이셨대요. 성민 씨도 결국 자신의 가족이었거든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는 게 가족인가 보다고 생각하셨대요. 미영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장을 써야겠어. 그 아이도 반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정옥 씨는 오랜만에 편지를 쓰셨어요. 성민아, 내 편지 잘 받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단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나 싶어서 밤잠도 못 이뤘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게 안타깝구나. 큰어머니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자책하며 살 필요는 없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출소 후에는 정말 바른 길로 살 거라. 큰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 일로 많이 배웠고 그 경험으로 다른 분들을 도우며 보람있게 살고 있단다. 건강하게 지내고 출소하거든 꼭 얼굴 보자. 큰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신 후 정옥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이해되셨다고 하세요. 3년째가 되는 해 정옥 씨들의 모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출소한 성민 씨였거든요. 큰어머니. 성민 씨는 정옥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3년 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성민 씨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어머니,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성민아,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 살아라. 그게 진짜 속죄하는 거야. 정옥 씨는 성민 씨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큰어머니,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런 모임에서 일하고 싶어요. 너는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성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복지관에 와서 청소를 하시고 행사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여지셨죠. 성민 씨, 진짜 달라지셨네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한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성민 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민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리시며 다른 가해자 가족들을 상담하는 역할도 하게 되셨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정옥 씨들 모임의 4주년 기념 행사를 열어드렸어요. 정옥 선생님, 감사패를 드리고 싶어요. 복지관장이 나서시며 말씀하셨어요. 4년 동안 300여 명의 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어요. 감사패를 받으시며 정옥 씨는 감회가 새로우셨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 결국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과 나눈 것뿐이에요. 상처를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시며 정옥 씨는 문득 남편분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남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으셨다고 하세요. 행사가 끝난 후 성민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큰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되셨네요. 성민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네.
그래도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고 내 인생 제대로 살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성민 씨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내년 봄에 하려고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있거든요. 그래? 좋은 일이네. 초대장 꼭 줘야 해. 그렇게 정옥 씨와 성민 씨는 다시 가족이 되셨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새로운 관계가 되셨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정옥 씨께서 혼자 집에 앉아 계시는데 문득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다고 해요. 죽을 뻔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으셨거든요. 가장 믿으셨던 분에게 배신당하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셨다가 다시 일어서서 다른 분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계세요. 인생이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내일 새로 오시는 분이 계셔요. 50대 남자분인데 아들에게 속아서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할머니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아픈 분이 오시는구나 하셨어요. 내일도 그분에게 희망을 전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세수를 하시고 침대에 누우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셨어요. 아침에는 새로 오신 할아버지와 상담을 하셨고 오후에는 미영 씨와 함께 다른 복지관에 교육을 하러 가셨어요. 저녁에는 성민 씨와 함께 장보기를 하셨대요. 평범한 하루셨지만 보람찼다고 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셨던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분 사진에 말을 거시며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 우리 성민이도 이제 정말 착해졌고 좋은 사람도 만났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 모습이야. 사진 속에 남편분이 미소 지으시는 것 같으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겠지? 고마워. 내일도 힘내서 살게.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평온한 밤이었다고 해요. 내일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며 잠이 드셨다고 해요. 한때는 절망의 나락에 빠지셨던 정옥 씨께서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더 많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치유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옥 씨께서 배우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정옥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세요.